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영원이라는 단어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평생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순간의 커플의 귀에는 이런 말이 와닿지 않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에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 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랑해 미영. 미영,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참 달달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의 현실은 어제는 배우자의 매력이었던 점을 오늘은 단점과 결점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보시죠. 아니 결혼하면 행복해요? 그럼 아무렇게나 하지. 아 진짜. 아 자기 이거를 진짜 안 고친다. 짜증 좀 내지 마. 짜증 좀 내지 말아줘. 그냥 이혼해. 나도 하고 싶다고. 나 엄두가 안 난다고. 너보다 그때부터 치우라고 했지. 이 나만 도대체 몇 년째 있는 거야. 내가 창피해? 아 창피하지 그럼. 저 돼지피 하는 것 좀 봐. 네, 오늘의 판결의 재구성도 끝내 이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별에 이른 어쩌면 시작부터 끝난 부부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영원히 모를 질문이에요. 비슷한 사람과 잘 살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살아야 즐거울까? 오늘 다뤄볼 커플은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죠, 변호사님. 네, 이 남편은 좀 굉장히 한숨부터 쉬시네요. 뭐가 지나친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죠.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그 기다리던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좀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잘 해결이 됐으면 이 남편과 부인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좀 성적으로 물러난 것 같다. 라고 하며 당신 업소 여자 같아. 이런 얘기를 하게 그 얘기는 되면서 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서 이 부부의 파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사연이 무슨 저는 정말 오래된 사연인 줄 알았더니 불과 2011년도 네. 사건이에요. 8년 전에 혼전 순결이 굉장히 뭐 꼭 해야 되는 법칙이 발현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 순결을 강요한다. 팀장님 이해가 안 돼요. 좀 시대에 안 맞는 남자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그 아내한테 강요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가 지금 이제 문란하니까 본인 생각에는 너무 내 와이프만은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심리를 좀 없애고 사랑으로 결혼한 부부는 그 자기 아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저는 용서할 것 같아요.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지 좀 제 나이 먹었어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어떤 아내의 상을 그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날 밤 아내의 모습이 자신이 이제 꿈꿔왔던 아내의 모습이랑 조금 어긋나니까 그런 막말을 한 건데 글쎄요 이제 뭐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기가 이제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렇죠. 그대로의 이제 인격체인데 글쎄요 그대로의 아내의 모습 지금 있는 그대로의 아내의 모습에 만족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성.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 첫날 밤에 네. 업소 여성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함께 저는 삽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뭐 무슨 일을 해도 아까 용서하시겠다고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결혼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용납되진 않죠. 서로 룰을 지켜야죠. 하지만 나와 사귀기 이전까지의 삶은 내가 토치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녀의 삶이었고 또 나의 삶이었고요. 그것은 덮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비밀로 혹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첫날 밤에 이럴 거면 이 남편분은 왜 미리 아내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았을까요? 예. 결혼을 하면 이제 반평생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뭐 순결한 여인이 좋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첫날 밤에 저는 나는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좀 술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혹시 이 아내가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고 났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제일 나쁜 게 가장 비인격적인 게 업소 여자 같다. 이건 인격 모독이잖아요. 이건 결혼 생활 깨겠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네, 거예요, 그럼요. 여성이. 이뿐이 아니에요. 이 부부는 이제 남편 회사의 동료 부부와 함께 이제 동반 회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남편 회사 동료 남성이죠. 이 약간 음담 패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야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내가 당황하지 않고 응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또 크게 화를 냅니다. 너는 회사 동료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다. 망신시켰다? 네, 그리고 내 동료 한 명이 너한테 윙크하는 것까지 봤다라고 하면서 더 화를 내면서 이 부부 결혼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팀장님, 동료가 아내에게 윙크를 했으면은 동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제 와이프한테 윙크를 받으면 저는 뭐 참 매력 있으니까 했다고 생각할 건데 자기 와이프 너그러우시다. 아내한테 그랬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남자 동료한테 가서 너 왜 윙크했냐 그렇지 마라 이렇게 당당히 말해야 되는데 그걸 비껴서 자기 아내한테 했다는 건 비겁한 행동이죠. 자, 이쯤 되니까 남편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데 변호사님 어떤 사람인가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모든 문제를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첫날 밤도 그렇고 그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뭐라고 했을 때 동료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길래 동료가 당신에게 윙크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아내한테는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남편은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디 놀러를 가려는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외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남편이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잘 놀고 와라 아니면 오늘은 당신이 걱정되니까 놀다가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여성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우리 와이프가 자고 와도 되나요? 그걸 왜 엄마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너 밖에서 자고 있는 거 절대 안 된대. 본인은 이렇게 마마보이 같이 마마보이라는 게 나쁜 표현이라기보다는 결혼에서의 주도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아내에게만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아내상을 바랬던 그런 남자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함께 살 수 있는 아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네네. 그런데 이 아내는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은 또 했다면서요. 노력을 하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랑 좀 잘 지내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고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둘이서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사를 그 이메일에 써요. 보통 주례사는 어떤 내용이냐. 둘이 만나서 향후에 앞으로 평생 동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잘 살아라가 보통은 주례사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내용을 이메일에 주례사를 보내면서 우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이메일을 보낸다. 즉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먼저 거죠. 내밀었네요. 그러면은 남편이 받았나요? 이런 아내 이메일을 받았으면 아내 얼굴을 보고 뭔가 풀려고 시도했을 것 같은데 이 남편이 한 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 내용도 참 소개드리기 참 민망한데 나는 여자가 조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네 행동은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은 내 가치관에 부담스럽다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결국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이 부부 결혼 생활은 뭐 파경을 맞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결국 15일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결국 이제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성에게 유독 순결을 강조하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네, 아니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의 가치관은 어떠니? 네. 라고 서로 물어보고 합의가 맞으면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전 작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글쎄요, 그런 서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이 남성은 아내를 자신이 원하는 그 틀 안에만 넣으려고 하고 그런 교감을 시도조차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아내가 화해를 요청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법원도 이 혼인의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네. 너무 혼전 순결에 집착했고 아내에게 모욕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2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땅땅땅. 이 남성분과 더 살았으면은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을 것 같은데 진작 헤어진 게 여성분을 위해서 나은 선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연도 한번 살펴보죠. 우전열 차장. 네, 염치 없는 남편의 얘기입니다. 예비 남편이 서울 유명의과대학에 있는 전공의, 그러니까 레지던트라고 하죠. 전공의로 근무하는 20대 남성인데 한 살 연하 여성을 소개받아서, 중매로 소개받아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 사위를 맡게 돼서 이 예비 장인이 기뻐서 그랬을까요? 이 예비 장인이 예비 사위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너에게 현금 5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겨울에 만약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소유권을
사위 너와 딸의 이름으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각서를 썼어요. 예. 각서를 썼고 또 양가 부모님이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는 예비장인이 이런 약속도 합니다. 아파트는 4억짜리로 사줄 텐데 만약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원한다면 딸에게 주려고 했던 유산 5억 원에다가 추가로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뭐 사위가 마음에 들었는지 의사 사위가 마음에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비장인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각서가 효력이 있는 건지는 뭐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두 사람의 결혼 준비 과정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장인이 물질적으로 팍팍 밀어줬는데 예물 예단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 없었겠어요? 삐그덕 뻐그덕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쪽 신랑 쪽 집안에서 자, 예단비는 1억을 드리겠소. 많이 줬네요. 1억 받고 1억 더 요구합니다. 2억을 달라. 네, 더블로 주시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예비 장인도 좀 난감했겠고 이 처가 쪽에선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그러자 2억 주자. 뭐 10억도 준다고 했는데 2억 못 주랴.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전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 차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들에게 새 차를 달라. 신랑의 그렇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아들에게 차 한 대 새로 뽑아주시오. 이건 예비 시아버지의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댁 쪽에서 이제 이 처가 쪽으로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차값뿐 아니고 신혼여행 비용 등을 다 예비 신부 측에서 끌어안습니다. 아. 신랑은 몸만 가면 되는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의사 될 걸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들어보면은 몰랐어요. 약속한 돈, 뭐 아파트, 뭐 네. 5억 얘기 나오고요. 또 예단비 2억 얘기 네, 나오고요. 차값,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여행비 다 여성 쪽에서 일단 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전 여성 입장에서는 좀 미안해서라도 결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 결혼을 했다면서요 또. 맞습니다. 처음에 예단비로 1억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 1억을 더 요구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한번 이 결혼에 위기가 와요. 그래서 이 여성의 집안에서는 이 결혼을 그만시키고 싶어 했습니다만 이 여성이 이 결혼을 계속하고자 하는 좀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이 결혼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성사가 됩니다. 이 남편은 근데 뭐 문제를 이렇게만 일으킨 게 뿐만이 또 아니었어요. 있어요? 결혼 전에 내연녀가 있었는데 결혼한 뒤에도 이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내연녀가 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 내연녀 중에 한 명은 아내에게 직접 찾아와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남편 단속 좀 잘해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결혼 전에 교제했던 이 간호사도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성과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결혼 뒤에도 계속 전화를 하면서 친밀하게 지냈으니까 뭐 아내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상황이죠. 바람까지 폈습니다. 여성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지 참 걱정인데 그 와중에 또 장인이 네. 사망을 했다고요. 네,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매각을 해서 매매 대금을 가지고 딸내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돈은 지급이 안 됐고. 근데 지금 이 부부는 거의 뭐 이 부부관계 없이 지금 계속 전공이 3년 차에 남편은 잠만 자고 나가고 또 이제 생활비도 안 가지고 이러던 차에 바람을 피는 상황에서 예. 장인은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이 돌아가면 왜 장인이 아까 각서 써준다고 네, 했잖아요. 뭐 아파트 5억 원짜리도 준다고 하고 밀어주기로. 살림살이도 밀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 그 각서는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이 각서를 작성해줄 당시에는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또 서면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각서 자체의 효력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위의 염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뭐죠? 본인이 사실 본인의 아내와는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하지 않고 다른 내연녀들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혼인이 파탄남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전의 각서를 가지고 약정금을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이르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한 거예요. 약속한 돈은 달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요. 각서에 썼던 본인 돈을 달라. 딴에는 양심적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10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혼을 하니까 아마 재산 분할의 개념을 대입한 것 같아요. 나에게 5억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아니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그렇지만 법원이 이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심지어 이것도 상속의 개념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나랑 딸한테 각각 10억 주겠다 했으니까 내가 상속받아야 된다. 나 5억 달라. 법원은 파렴치하다고 봤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의를 안 지킨 염치 없는 행동이다. 거기에다 혼인관계 파탄 후에도 지참금 소송을 낸 것은 인륜과 사회상규에 반한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이 부부도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